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평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있고요.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 오늘 세종에 있고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오늘 세종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미중 경쟁 시대 한중 협력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이제 한중 관계가 내후년이면 30주년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같으면 코로나19의 그 팬데믹 그리고 미중 마찰 또 최근에 미 대선에 끝난 상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연 한국은 중국과 어떠한 전략으로 또 정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업전에서 어떤 영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는 미중 마찰 과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고 또 어떤 것들이 이슈고 또 이런 미중 마찰 속에서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또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런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런 미중 마찰 시대에 대비를 해서 사실 최근에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지만 최근에 중국 공산당에서 건의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5년간 그리고 2035년까지 15년간의 중장기 발전 계획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담긴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중 마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국의 생각 그리고 중국의 대응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미중 마찰라고 얘기했을 때 미중 간의 경쟁이 왜 일어났는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런 미중 마찰의 시작은 중국의 19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17년 있었고요. 거기서 바로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운 바로 이제 강국화 전략, 중국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꿈들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중국이 경제 대국이었고 수출 제조 대국이었고 수출 대국이었고 소비 대국이었는데 이런 대국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역 강국으로 가겠다, 기술 강국을 실현하겠다. 이런 바로 이제 강국화 전략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중국 경제 강국화되는 전략들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국 제조 2025, 10가지 핵심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것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플러스,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지능 AI 플러스, 거기에 스마트 플러스 이런 것, 그리고 유연화 국제화,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1대1로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 BRI라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중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중국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런 패권에 대한 도전을 바로 이제 저지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미국의 생각이었고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미중 마찰. 요즘엔 미중 경제, 요즘엔 이데올로기 경제, 시스템 경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중 마찰은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떤 리스크도 있고 위협도 있고 또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먼저 우리가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미중 마찰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지로 흐르게 되고 있고요. 세계 보호무역지로 흐르면서 세계 무역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보호무역지나 무역의 위축은 상당히 큰 위험,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반면에 중국은 이런 그 미중 마찰의 대응 과정에서 최근에 쌍순환 전략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통해 또 하나는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이 새로운 산업들 육성하면서 새로운 산업 수요가 협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또 볼 때는 어떤 기회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저희가 앞으로 중국을 어떠한 상대로 봐야 되느냐. 저희가 과거 30년 동안, 저희 28년 지났습니다. 수기한 지. 이 동안에 보면 중국 상당히 저희한테는 협력적인 관계,
보완적인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이라는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신 그런 전략들을 취해왔습니다. 과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런 미중마찰 시대에 이런 안미경중의 전략이 가능하냐라는 데 우리가 최근에 질문이 던져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안미경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떻게 확고하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국 사업을 하시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중국의 꿈이라는 것, 중국 미중마찰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이제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앞으로 이런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조 쪽에서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한 그리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통해서 제조 광고로 가겠다는 게 하나의 큰 꿈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중국 표준 2035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앞으로 2035년 되면 글로벌 표준들을 특히나 5G 포함해서 새로 나왔던 AI라든지 신산업에서 중국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가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바로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민융합 전략이라고 합니다. 군민융합 전략은 우리가 민군 복합 전략, 우리도 그런 전략을 쓰긴 합니다. 결국 이런 군민융합 전략은 뭐냐면 민간의 기술들을 군이 활용을 해서 인민해방군, 중국의 그 군이죠. 인민해방군을 세계 강한 가장 베스트 군으로 만들겠다는 게 강군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은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1대1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미중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미중마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올해 5월 달에 발표된 영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대중국 전략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전략 기본 아래 중국은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화웨이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런 네트워크 안전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 중에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과 통신망들을 끊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전략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인도 퍼시픽,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나타냈고 보여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인도 퍼시픽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전략을 전개하고 있고 또 최근에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중국의 도전적 요소가 뭐냐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들이 그대로 또 담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산당의 위협, 그리고 군의 위협, 그리고 경제적 위협, 그리고 가치관의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미국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료를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수십여 가지 보고서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전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2020년 5월 달에 냈던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서는 경제적인 도전, 위협, 중국의 위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중국은 WTO 회원국, WTO 2001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WTO 회원국의 지위를 활용을 해서 온갖 궤도의 그 영향력을 확대를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임승차를 해왔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이전의 측면에서 중국은 남에게 기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술을 도용을 해왔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이버 분야에서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1대1로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국의 입지나 또 이런 1대1로 전략이 결국 중국군의 주요 영국의 동남아 국가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의 가치관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충돌,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든지 안보의 문제, 그 다음에 민주의 문제, 자유의 문제, 이런 가치관을 중국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는 홍콩의 문제라든지 대만의 문제, 그리고 남사군도라고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에서 황해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안보입니다. 안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군사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안보의 문제, 그리고 경제 기술, 그러니까 산업의 안전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중국이 침해하고 있고 그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은 자국민의 보호라는 입장, 그리고 국익의 증진, 그리고 평화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이런 기본적 원칙에서 우선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1대1 압박, 직접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해왔던 것들이고요. 결국 이런 트럼프 시대 중국에 대한 압박은 또 바이든 시대에 가더라도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다만 트럼프는 미국이 혼자 나서 일방적인 중국에 대한 제재였다면 바이든은 결국 우방과 그리고 그 동맹, 그리고 like-minded country에서 가치관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들 여러분 좀 참조를 하시면 돼요. 중국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19년에 이제 관세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2018년부터 시작된 관세 전쟁,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것들이죠. 이때 추가 관세 전쟁을 저희가 1단계 무역 전쟁이었다, 관세 전쟁 이렇게 표현한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건데, 미국의 301조, USDA 301조 보고서를 통해서 결국 중국 제조 2025의 문제,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기술 침해 문제, 미국의 기술 도용의 문제, 그 다음에 불공정 무역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전략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301조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는 사실은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의 무역 장벽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 제조 2025가 불러온 공급 과잉의 문제들, 그리고 특정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보조금, 정부의 기획과 보조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니퍼 힐만 청문회 보고서, 아마도 제니퍼 힐만은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중국의 시장 왜곡 조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고쳐가야 되는 중요한 조치들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아시는 대로 1단계 무역협정이 올해 2월 달에 발효되면서 1단계 무역 관세 전쟁은 지금 휴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협정에서 저희가 눈여겨봤던 것은 뭐냐면 차이나 쇼핑 리스트죠. 중국이 앞으로 2년 동안에 걸쳐서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를 추가로 미국산을 수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합의사항인데, 그걸 저희는 이제 통상 차이나 쇼핑 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차이나 쇼핑 리스트가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결국은 중국이 미국산을 더 사게 되면 그만큼 다른 나라 산을 줄여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대체 관계에 있는 한국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산품이 있었고요. 농산품, 에너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품, 에너지 서비스의 경우는 저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만, 공산품의 경우 저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반도체, 화학제품, 이런 것들은 바로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늘리게 되면 한국산에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차 무역 협정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이제 추가 관세를 매겼는데, 그것을 중국이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WTO에 제소를 했는데, WTO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죠. 결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산에 대해서 추가 관세 매긴 것은 바로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결국은 WTO가 더 이상 중국의 이런 불공정 무역 행위, 또 기술적 침해,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반박을 하고 상조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역 전쟁의 과정에서 이 WTO의 그 결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역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대로 존속이 됐다면 결국 이제 무역 전쟁은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그동안 아까 말씀 차이나 쇼핑 리스트를 제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이행률을 보면 9월 말까지 한 5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행과 관련된 충돌들 또 트러블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미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는 사실은 피해자가 누구냐? 결국은 미국 내 소비자와 노동자다라고 판단했고 이 추가 관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이제 추가 관세 자체를 바로 폐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이든 역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의 잘못된 기술 침해 그리고 잘못된 관행들, 또 불공정 무역 행위들은 상당히 지적이 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치는 제2차 협상에 어떤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앞으로도 무역 협정의 2단계 협정 그리고 3단계까지 가야 되는데요. 2단계 협정은 아마도 지금 당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 내년 출범하더라도 국내 문제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되면 2단계 협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바로 제도의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중국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그런 협상들이 치열하게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중 간의 이런 무역 관련된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기술 패권 전쟁인데, 기술 패권 전쟁은 여러분 잘 아시는 화웨이라는 기업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세계적인 통신장비 업체고, 그리고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술적 침해에 대해서 기술 패권의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을 도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근에, 11월 달에 미 국무부에서 내는 보고에 따르면 이런 기술적 침해에 의해서 중국 기업의 미국에 대한 기술 침해에 의해서 연간 6천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는 게 중요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 안보의 문제입니다. 사이버 안보에는 사이버 상에서 특히 아시는 대로 지금 통신사들 그리고 인터넷 업체들이 상당히 미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인터넷 업체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성장을 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안보의 문제, 중국 기업의 어떤 시장 지배 력들이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이런 사이버 안보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군민융합이라는 겁니다. 군민융합은 바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군이 사용을 해서 그게 강군화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국의 안보가, 경제 안보, 그리고 군사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술 패권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미국의 보고서는 바로 내각간에서 발표를 했던 중국의 기술 및 지재권 경제 침략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 방첩보안센터에서 한 해외 사이버 경제 스파이 보고서, 그리고 최근에 미 국방부에서는 중국 군사 안전 보고서 이런 것들이 근거를 해서 중국에 대한 기술적 압박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시는 대로 화웨이라는 회사 그리고 화웨이 자회사를 다 거래 금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엔터티 리스트죠. 지정한 것들을 바로 이런 통신산업, 앞으로 5세대, 4세대 통신에 있어서 중국이 주도하는 것들을 막겠다. 그래서 바로 미국도 이런 중국이 주도하는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서플라이 체인의 안전이라는 것을 중시해서 미국 역시 서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액트를 2018년에 제정을 했고요. 특히나 통신 분야, 5G 분야의 안전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도 사실은 미래 산업의 기술은 또 중국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결국 화웨이하고 기술 교류를 하든지
기술 표준을 제정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라 해서 이게 뭐냐면 통신,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장비, 그 다음에 통신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이런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중국계 통신사, 인터넷사들을 다 배제시키겠다. 이것들은 결국 이제 미국 혼자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미국 내에서의 그런 것들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리 이걸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 세계 통신사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이제 이 안에 보면 저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텐데 이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KT가 들어갔고 SK가 들어갔는데 LG텔레콤이 없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지금 LG텔레콤이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려는 것들이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바로 외교부장이 9월 8일 날,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일방적인, 규제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데이터 안전 문제를 다루자라는 게 이제 부장이 제기했던 중국의 전략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가장 이 안에 데이터의 경우에, 백도어의 문제, 백도어가 중국에 있어서 그것들이 데이터가 다 중국의 공산당과 인민해방으로 간다는 지적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는 있습니다. 너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5G 시대, 데이터, 인터넷 관련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그림은 지금까지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왔느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해왔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9월 15일 드디어 이제 화웨이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제재는 단순히 화웨이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관련된 자회사 또 화웨이와 거래하는 전 세계 화웨이의 공급을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화웨이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화웨이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통신 장비 그리고 화웨이가 가지고 쓰는 단말기 중심이었다면 이제 미국이 더 나아가서 거기에 공급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MIC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기업과의 거래도 제한하라는 서신들을 이미 미국 내 기업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제 5G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미국이 국가의 안보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런 기술적으로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탈중국화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5G 시작에서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고 그것들이 화웨이 자체뿐 아니라 SMIC 연쪽으로 확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중국과의 탈중국화, 기술적인 질의 탈중국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화웨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에게 핀셋형 규제를 해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콕콕 집어서 필요한 기업들 규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선택은 뭐냐면 바로 우방 그리고 동맹과 연합을 해서 중국의 기업들의 압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램,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웨이나 ZTE 같은 것들 기업과의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규제까지를 포함을 해서 압박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은 또 맞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9월 19일 날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그러니까
엔터티 리스트죠. 중국판 엔터티 리스트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을 했고요.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 동조하는 그런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했던 글로벌 이니셔티브 데이터 시큐리티 문제 이런 것들 제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제 압박에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주요국 주변국을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미국이 이런 압박에 동참하는 것들을 좀 피해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곧 왕이 외교부장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보면 사실 미국의 우방이라고 얘기해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런 데들은 사실은 화웨이 장비 쓰는 것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나 대만이나 한국처럼 화웨이의 반도체, 중국의 기업의 반도체를 공급해온 기업 이런 나라들은 사실 국가가 입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거기 필요에 따라서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을 했죠. 대표로서 대만의 이제 TSMC가 화웨이와 거래 중단하고 미국에 10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저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삼성전기 등이 화웨이 이제 부품 공급하는 것들을 거래를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적 기술 경쟁들, 미국의 탈중국화, 기술적 탈중국화의 실질적 피해자가 사실은 중국과의 거래 관계에 있는 동남아, 저희 한국, 대만 이런 데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둘 간의 기술적 기술 탈중국화 경쟁에서 사실은 미국은 기술을 무기하고 있고 중국은 시장을 무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 기업이 중국과 협력을 한다면 미국의 기술을 못 쓰게 한다는 거고요. 중국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동조를 한다면 중국의 시장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시장은 중국에 있고 기술은 미국 거에 쓰는 한국 입장은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웨이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화웨이는 아래 보시는 대로 독자적인 칩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칩을 생산하는 반도체 업체들까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칩 생산 자체 이제 제한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이 아까 9월부터는 이제 화웨이와 거래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터 계속 규제를 하는 과정에 화웨이는 사재기를 좀 했습니다. 반도체 칩을. 한 2년 정도 쓸 수 있는 칩을 사재기를 했었고요. 그것들이 최근에 올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가 좀 늘었던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자적인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탈미국화를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독자적인 칩을 만들어내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최근에는 여러분 이제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보도를 보셨을 것 같아요. 화웨이가 중가품의 핸드폰 사업들을 31개 중국 내 컨소시엄에 매각을 했습니다. 한 6천억 위안 정도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에 대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 제재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이 그동안에 모아둔 반도체를 활용을 해서 메이트40이라고 해서 신제품은 또 화웨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400만 대 정도를 지금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화웨이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국의 이런 압박을 피해가겠다라는 게 이제 기업의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SMIC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자금률이 한 17,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중국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면 2022년에는 한 35%까지 이제 자급이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반도체 자급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중국의 모든 산업들이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을 다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일기는 2014년에 했었는데요.
한 1,400억 위안 정도 했었고, 민간에 또 한 6천억에서 한 7천 내지 8천억 위안이 들어가 있었는데, 2기에 이번에는 한 2천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 또 민간이 들어가면 한 1조 원 이상, 1조 위안 정도. 우리도 1조에 한 180조 위안이 되죠. 그런 돈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여러 기업들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는 그런 조치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반도체, 중국에는 사실 이제, 그 반도체 산업들이 중국 기업도 있지만 외국계 기업들이 여러 가지 패키징 공장이라든지 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장강 중심으로 이런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시진핑이 반도체 심장론을 제기해서 반도체 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간의 기술은 어떻게 과연 미국이 중국 없이 살 수 있느냐, 또 중국도 미국의 기술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중 간의 그런 기술의 이게 디커플링, 탈중국, 미국의 탈중국과 또 중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쟁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요. 왼쪽 그림에 보시는 대로 보면 미국이 규제하고자 하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색, 약간 붉은, 엷은 하늘색인데요. 그 기술 범위 안에 중국 제조 2025라고 있습니다. 중국 핵심의 산업에 들어가 있는 10대 산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는 결국 미국이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반도체 5G에서 반도체로 넘어가 있지만 첨단 산업 분야로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기술 패권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오면서도 역시 기술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더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시장이 미국에 있죠, 중국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별 기업들은 상당히 좀 이런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보시는 대로 지금 애플 같으면 200대의 공급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5%, 4분의 1 정도가 중국에 있고요. 공급상들이, 공급 안에. 그리고 또 해외에 있지만 실제로 공장을 중국에 갖고 있는 게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애플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애플이 생산기지를 바꾸거나 공급 서플라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미국 반도체,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49%,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완전한 디커플링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국이 없이 이런 IT 산업을 형성한다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나라들이 아세안, 대만, 한국, 뭐 일본이 일부 있지만 이 세 개국이 대부분 다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결국은 중국도 이 IT 산업 자체 성장에 제약을 받게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둘 간의 기술 디커플링을 둘러싼 경쟁이 계속되겠지만 이를 풀어가는 노력도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데 제도를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관세를 낮추고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해서 외국 투자 분야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반 엔티티 리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계 기업이 미국에 동참을 한다면 미국이 저희를 그리고 그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동참을 하게 됐을 때는 한국 기업을 제재할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중국도 가지고 있다, 그런 카드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그럼 미중 관계는 어떻게 갈 것 같느냐? 이제 무역 전쟁, 지금이야 단계 관세 전쟁에서 기술 패권 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커플링과 함께 지금까지 핀셋 기조였지만 언제 전략적 경쟁이 기술 측면에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가치관의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이데올로기 경쟁, 시스템 경쟁들이 상당히 될 것이. 특히나 중국을 얘기를 할 때 공산당 중심으로 하는 그 당 국가 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경제와 경쟁 이런 측면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이 결합된 단계지만 앞으로는 기술과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측면은 아까 5월달에 올해 5월달에 발표된 미국 그 백악관의 중국 시장이나 접근 전략 보고서에서 보면 이게 두 시스템 간의 장기적인 전략 경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 군민융합의 문제, 데이터 암호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또 WTO에 따라서 중국을 WTO에서 개독으로 인정할 거냐의 문제들, 여러 가지 충돌의 이슈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1대1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그 충돌. 특히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제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이제 오바마 시절에 여러분들 아시는 피보트의 시작을 해서 회귀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보완이 돼서 그대로 1대1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아세안 10개 국가,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중국 이 5개국이 한 RCEP이라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를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과 미국이 이런 중국에 대한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 확대에 대해서 추진해 왔던 게 이제 TPP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때 평양에.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거기에 빠져나가면서 일본 주도로 CPTPP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 둘의 충돌이 또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APEC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이 CPTPP에 가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RCEP과 CPTPP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규정들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가입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국의 제도와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큰 틀 안에서 중국이 미국의 이런 중국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실제로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중 마찰은 그냥 단기전이 아니다. 그냥 지구전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우리는 장정을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14차 5개년 연구에 14차 5개년 중국 내는 5년짜리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갖고 있는 이번에 14번째고요. 14차 5개년 기획 기간은 바로 2021년부터 25년입니다. 그 안에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 강국, 현대산업체계, 그리고 녹색발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추진하는 기본적인 앞으로의 장기 대응의 전략으로서 쌍순환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쌍순환 전략은 일단 국내 대순환, 국내 경제가 튼튼하게 펀더멘털이 튼튼해지면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국내 대순환인데 그런 국내 대순환은 바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을 하고 디지털 경제 형성에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또 신형 도시와 신형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투자의 활력을 통해서 산업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소비를 고도화시켜서 좀 소비 중심의 내수 정상 전략을 가져가서 국내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외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쌍순환 전략입니다. 이 쌍순환 전략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실 국내 대순환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순환, 외순환에 상당히 어떠한 개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아까 내순환, 국내 대순환의 전략 중에서 바로 기술 강국 건설입니다. 이 14차 5개년 계획에 표현된 것 중에 기술의 자립자 강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이런 압박에 대해 중국은 스스로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것. 이 기술 자립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실은 중국이 가지고 여러 가지 특히 반도체 5G에서 영향하듯이 중국의 기본적인 그 기술,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받는 충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자립자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5년 내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게 외부와의 협력 가능성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자립자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학교육을 훈국 전략 그리고 혁신구동 관리 전략 이런 전략들이 어떻게 갈지 눈여겨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산업체계 구축인데 현대산업체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해야 될 것은 바로 전략적 신흥산업이라는 겁니다. 전략적 신흥산업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제조 2025가 미중 간에 마찰이 되니까 사실 중국 제조 2025를 드러내고 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전략에 중국 제조 2025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포함을 해서 9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거예요. 차세대 정보, 바이오,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녹색 환경, 우주항공, 해양잠 이런 것들이고요. 거기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바로 3가지 융합입니다. 하나는 인터넷 융합, 우리가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고요. 그다음 빅데이터 융합, 그리고 AI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들을 형성하겠다라는 것, 신경제를, 그리고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전략적 신흥산업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 또 하나의 개념은 디지털화, 바로 디지털 중국을 건드리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초 인프라 통합 건설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신형 인프라입니다. 신형 기초 시설에 관한 것들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강국인데, 제조강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대 전략적 신흥산업이라는 것과 3융화, 3가지 융화, 그리고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제조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중국의 추진한 중국 제조 2025가 사라졌지만, 용어는 사라졌지만, 실제로 전략적 신흥산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업기계와 전력산업을 빼 나머지 8개 산업이 바로 전략적 신흥산업에 다 포함이 돼서 다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중국 건설입니다. 디지털 중국 건설은 3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디지털 세대라고 얘기하듯이 중국에서 디지털 경제 형성은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기존의 디지털 산업화인데 여기에 디지털과 관련된 산업은 바로 5G 이동통신의 이런 인프라 건설이 되겠죠. 공업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선포를 했죠. 지금 심천 일부 지역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디지털 산업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산업을 디지털화하는 거죠. 결국은 실물 경제와 디지털을 융합하는 그런 산업이 될 겁니다. 그것들이 디지털 정보라든지 디지털 의료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서비스 산업과 융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 디지털 거버넌스죠. 거버넌스는 바로 앞으로의 경제는 디지털 경제고 전 세계의 새로운 통상 규범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에 맞는 통상 규범들이 있어서 중국이 선도를 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산업과 산업의 디지털화 시장을 봤을 때 중국 GDP 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들이 빠르게 성장하면 바로 디지털 경제는 앞으로 5년 내 중국 GDP의 40 내지 50%에 육박하는 그런 중요한 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신형 인프라 건설. 신형 인프라 건설은 오른쪽에 원래는 이제 왼쪽에 그림의 3가지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14.5개 영역에서는 3가지 영역, 특히 신형 도시와 도시간 고속철도, 도시궤도교통, 그리고 스마트 도시, 도시 안전망 건설이고요. 그 다음에 5G 건설, 빅데이터 센터, AI 이런 쪽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초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신형 인프라 건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잘 여겨보고 여기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살펴볼 분야고요. 또 하나는 신형 도시화에서 도시 군화 전략인데요. 이 3가지의 신형 도시화 이루어져 지역 균형 발전, 기능형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화입니다. 지금 중국의 도시화는 대체로 한 60%, 이것도 이제 전체 호구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거주자를 했을 때 이것도 70%가 도달하고 그런 과정들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과거의 성장, 앞으로 14.5개 영역에 담긴 4개의 기본적인 4대 성장점을 얘기하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대로
북경 천지를 중심한 수도권에 하나의 경제권, 그리고 상해를 중심으로 한 그 경제권이 있고요. 그리고 광동성을 중심 홍콩 연계되는 웨이강하우라는 그 중심이 있고, 또 하나 이번에 14차 호기연대에서 가장 중심을 둔 새로운 경제권 중 하나가 청위라고 합니다. 청은 바로 그 사천성과 중경을, 이 지역을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중요한 전략 중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4초 개념, 2035년까지 중국은 지금의 경제 규모를 대체로 한 2배 정도 소득수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1인당 GDP가 한 1,160억, 한 200억, 2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게 2배가 되면 2030년 2배가 되면 대출 2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죠. 그럼 1인당 소득 순위로 봐서 현재 여기에 보시는데 그리스나 체코 정도의 소득 순위를 가진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1인당 소득이 현재 그리스와 같은 소득 순위에 14억, 15억의 인구를 가진 시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는 이미 경제 규모도 미국을 초월했다 이런 거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네 가지 어떤 변화, 소비 계층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노령인구입니다. 한 3억 정도가 앞으로는 될 거고요. 5억 6천만 명 되는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8억 명제 주링호랍니다. 주링호는 90년에 출생한 이후의 세대들이죠. 아주 신세들이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층이 되고요. 그다음에 링링호, 이링호라고 얘기하는데요. 200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 2010년의 출생자들. 이 사람들은 중국의 새로운 신시대 소비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2025년, 그리고 2035년이 되면 중국은 새로운 구조의 시장을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미중 간의 마차, 그것이 관세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갔고 앞으로 어떤 전략 경제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다. 지구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기적인 제2의 장정을 가야 되는 그런 중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중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 간에 상당히 많은 밀접한 거리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1차 관세 전쟁에서 미중 간에 1차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 쇼핑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발표돼서 실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들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한중 간의 교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통신 중심으로 있다. 저희 한중 교육의 한 50% 이상이 ICT 제품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5G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영향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그런 점이 하나입니다. 특히나 화웨이 규제를 하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매출을 화웨이 거래를 중단시켰는데, 그 규모가 화웨이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가 삼성과 SK에 쏟아내는 한 100억 달러 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미 이제 초기적으로 중단인데, 그런 중단한 부분은 이제 다른 시장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한 47%, 대중국 매출의 10%가 화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영향이 있어서 앞으로 좀 직접적인 타격은 한국 기업이 올 수 있다. 다만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통신 장비 분야라든지 관련 핸드폰 관련 사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실제로 삼성전자 미국의 버라이즌과의 계약도 있었고, 통신장비에 또 일부분 화웨이 핸드폰이 위축이 되고 삼성이 드러나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반사익도 있지만 큰 틀 안에서 보면 우리가 한중 간의 정보통신 중심의 ICT 중심의 교육 구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런 상황에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 전략? 모델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한미 경중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동참을 해서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중국은 우리의 시장에서 상당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이 이 미중 간의 갈등을 이겨내서 좀 더 빠른 성장,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면 중국이 또 활용해야 되는 이런 중국 편승 전략이 됩니다.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됐죠.
단기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한테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아무리 예측을 할 수는 없죠. 다만 이런 것들이 미래의 미중 간의 갈등이 새로운 세계 경제 구조를 다시 형성을 하게 되고 또 중국의 위치를 더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더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래도 중국의 가장 근거리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의 협력 또 아직까지는 중국의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봤을 때 앞으로 중국과의 협력은 지속돼야 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3-2-1 시대라고 표현했는데요. 양국 간의 교역이 2018년에 3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 통계지만. 그리고 1,000은, 이는 뭐냐면 양국 간의 인적 교역이 1,0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2010, 사드 전에. 그리고 2는 뭐냐면 양국 간의 투자, 직접 투자와 증권시장을 통한 투자가 한 2천억, 700억 달러 정도. 3-2-1 시대, 이런 게 큰 양자 간의 거래가 무역과 투자와 인적 교류에서 이런 교류를 가지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예입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권 협력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협력 방식을 만들어내고 또 한국의 새로운 전략과 중개 전략을 연계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표하고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 있는 투자 서비스 협정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또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보면 어떤 상당히 중국의 변화, 미중 마찰이 가져다주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들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된다.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그랬을 때 우리가 중국과 기업은 어떠한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첫째, 이런 미중 갈등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철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 중에 중국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중국과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리쇼링이라든지 니어쇼링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리어쇼링은 중국이 아닌 차이나 플러스 원에서 중국에 있던 기지를 동남아 이런 데 이전하는 거겠죠. 리쇼링 한국으로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중국에서 이루어진 사업들, 중국과 관련된 사업들이 한국에서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건 한국에서 하면 되고요. 그죠? 중국 내수 시장을 목적으로 한 목적이라면 미중 마찰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 트랙의 전략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사업의 조정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들은 일본 기업들이 미중 간의 마찰 속에서 일본 기업들 역시 모두가 리쇼링을 하거나 돌아오거나 제3국으로 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중국 내 시장에 타겟팅한 사업은 중국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이건 미국에 수출하던 제품들은 일본에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업무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중장기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기술적 자강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한중 간의 관계는 저희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80%가 중간재인데 그것들은 뭐냐면 중국이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중간재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팔아왔다. 모든 산업에서 기술 자립이 이루어지면 사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수입 대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중국과 이게 차별로 하려는 그런 전략 그리고 기술적으로 항상 멋져가려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중국 신산업들을 형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협력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략적 신흥사업, 9대 전략적 신흥사업, 그다음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는 디지털 중국 건설, 그리고 4대 신경제들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신형인프라 건설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수요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들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또 하나는 큰 틀 안에서 중국이 2만 달러 시대의 중국, 결국 중진국의 중국이 됐을 때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중국의 내수의 시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느라고
네, 정신없이 주먹을 산격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대는 사실은 불확실성의 시대, 특히 한중 관계에 있어서 양자 간 해결을 할 수 없는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것은 바로 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 그리고 을 수립하는 것. 그것이 정부든 아니면 기업이든 그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중국 전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때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중 관계에 새로운 변곡점이 있다. 중국과의 협력도 그렇고 중국과의 비즈니스도 그렇고 새로운 변곡점이 있다는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가다듬어서 새로운 전략들을 수립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